예, 반갑습니다. 최욱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행정학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제가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고 해설 강의도 해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난이도는 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80점 이상이면은 우수한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75점을 받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낯선 선지가 다수 출제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낯선 선지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기존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선지가 많이 반복되는 경향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생소한 선지들이 다수 출제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20번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실험 설계에 대한 문제였었죠. 정답 없음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 7번 문제 약간 어려웠죠, 여러분. 그 지방공무원법 내용인데 인사위원회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답을 체크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어렵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넣어두었고요. 두 번째로 제니스 집단 사고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엿먹어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실험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수 정답이 아니라 정답 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20번 문제를 제가 한번 봐드릴 거거든요.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랬어요. 자, 그럼 1번 선지,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나왔어요. 이거 우리 공부할 때 진실험이라고 공부했었단 말이죠. 그럼 진실험이라는 것은 완벽한 실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죠? 완벽한 실험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실험에 해당이 돼요. 우리 기출문제도 다양하게 풀어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렸다고 봐가지고 없다라고 해서 1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 처리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선지는 제가 또 20번에서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제를 어떤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게 2020년도 지방직 7급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 유형 중에서 진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그럼 진실험 설계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갖춘 실험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이다. 그럼 이거랑 지금 같은 표현이 무엇이냐 지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풀어봤던 것처럼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는 진실험 설계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실험 설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가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선지라고 저는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최종 답안을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분명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직 대비해서 간단하게 대비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들어갈 텐데 기출 선지를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서 암기를 해야지 단순히 특징하고 장단점을 무작위로 암기하려는 전략은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나아가서 기출된 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량으로 풀어보면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폭이 조금 넓은 출제 범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수적인 주제라고 할지라도 개념은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 대비 전략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옳은 거죠. 얘는 좀 평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1번 선지에서 과학적 관리로는 프레데릭 테일러가 주장을 한 것인데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코브를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브는 균립과 어휘기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2번 선지 행태주의 얘기예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을 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여기가 지금 틀린 거죠. 사실에 기초해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선지. 신행정학은 기술성을 강조하잖아요. 사회문제 해결. 그 과정에서 과학성만 중시했었던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을 비판했다. 이게 행태주의를 비판했다는 내용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했었죠. 그게 이제 형평성이 되겠고 적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한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 4번 선지. NPM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럼 보자마자 이건 아닌 거죠. 거버넌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무난했어요, 여러분. 자, 2번 문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이념형 관료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형 관료제. 얘는 그 배경 자체가 근대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 선지에서 보시면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인 지배체제의 확립이라고 나왔어요.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선지가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긴 한데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다른 선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럼 2번 선지 보시면 합법적인 권위는 문제 없잖아요. 규칙에 근거해서 조직을 규율한다. 3번 선지.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된 법규로 직위의 권한과 임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상관이 능력 있는 관료를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얘네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번 선지가 상대적으로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무난한 문제였어요.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선지 구성을 보니까 이 총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합리모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점증모형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결정을 설명하는 점증 모델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합리모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PPBS가 있고 우리가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ZBB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모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고요. 2번 선지에서 점증모형은 거시적인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틀린 거죠. 점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될 우려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합리모형이라고 해야지 적합한 선지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고 3번 선지에서 보시면 총체주의는 즉 합리모형이죠.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완벽한 결정이니까. 4번 선지. 점증 모델은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는 모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다. 4번 문제. 얘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맞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바흐라우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무의사결정이라는 현상 자체가 엘리트한테 도전하는 비기득권의 요구를 묵살시켜버리는 거죠. 봉쇄하는 거죠. 이러면은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얜 엘리트론에 해당이 되고 그 종류가 신엘리트론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4번 선지 먼저 볼게요. 엘리트의 두 얼굴 중에서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면은 신다원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엘리트론이라고 해야 되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4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1번 선지 보시면 무의사결정은 정책 과정 중에서 문제 채택 단계 외에서도 일어난다. 여기 문제 채택 단계가 의제 설정 단계죠. 그런데 바흐라우와 바라츠에 따르면은 의제 설정 과정 외적인 곳에서도 광의의 무의사결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문제가 없고 2번 선지,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변화 요구를 엘리트들이 봉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편견의 동원이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서 폭력과 같은, 그렇죠.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폭력이나 테러 활용한다.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얘는 정답이 4번이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5번, 우리나라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1년간의 총 지출을 표현한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은 경상적인 부분과 투자성이 있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거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갔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지금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2번 선지가 돼요. 그래서 비금융 공공부문만 해당하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정답인 거는 명확하게 찾으셨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정부의 재정이, 돈이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고, 4번 선지 보시면 이건 유명한 선지잖아요. 내부 거래하고 보전 거래를 포함한다고 하면 틀리죠.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4번 선지는 문제가 없는 선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통합재정 같은 경우에는 융자 지출 같은 현상을 적자 요인으로 파악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융자 지출을 왜 하냐면은 투자성 지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등을 이제 자본 거래에다가 표시해서 이제 기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한번 경험했으면 되는 것이고, 2번 선지는 정답이 많이 되었었던 선지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맞추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에서 내적인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내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인과관계죠. 정확한 인과관계. 이거를 내적인 타당성이 높다. 정확한 인과관계일수록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올바른 거니까.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 다른 상황에 있어도 적용한다. 이건 일반화 가능성이니까 외적인 타당성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틀렸고, 2번 선지, 추상적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성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선지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볼게요.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인 추론의 인과관계의 정확도를 의미한다. 그럼 3번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인과관계. 4번 선지,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관성 있는 결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풀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풀어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짤막한 정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선지를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자, 7번 문제. 생소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 임명이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위 해제가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그걸 복귀시켜 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조직을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행정에서 소청심사위 같은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럼 소청심사위든 인사위원회든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색이 강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의 지방의회 의원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령에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정당의 당원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이런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셨으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낯선 주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8번, 우리가 조직 유형론은 많이 했었죠.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선제에서 보시면 사업구조라는 것은 사업별로 조직을 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의 산출물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출물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기반을 둔 구조와 방식으로 사업 부서 간의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해요, 여러분. 각각의 사업 구조는 독립된 형태인 것이고 그들끼리 협력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우리가 이거는 기출선지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수월하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 선지.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인 기능 구조에 그렇죠. 원래 이제 기능 구조를 갖다가 사업 구조를 절충한 거니까 수평적인 사업 구조를 결합했다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 자체가 유기적인 조직이니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3번 선지.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구조가 되겠고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작은 하위 조직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다 활용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니까 협력적인. 4번 선지. 팀제 조직은 이제 말 그대로 팀제인데 팀원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핵심적인 업무가 모든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핵심 업무 과정을 기준으로 조직을 편성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어요. 조직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낯설 수 있어요. 처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 그런데 연공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죠. 연공. 연공이라는 건 뭐냐? 우리 연공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연공이라는 것은 근무 연한을 중시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승진하고자 해. 그러면 연공을 기준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근무한 자가 승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연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 많이 근무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체계를 연공급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근무 연한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번 선지 볼게요.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나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니은번 볼게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사기를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근속 연수를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니은 틀렸다. 디귿번에 계층적인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오래 근무할수록 나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이거는 니은번 선지하고 비슷한 선지가 되는 거니까 제끼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연공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공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푸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공주의 이러면은 계급제랑 친한 거죠. 그리고 계급제라는 것은 또 직업공무원제랑 친한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칭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푸셨어도 무관했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 앨리슨 모델이죠. 제가 이제 정책결정 모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자,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했어요. 고위 관료들 간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를 막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 앨리슨 모델 3이 되는 거죠. 그걸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하고, 관료정치 모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모델 1, 2에 비해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익 추구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선지 한번 보시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협력의 정도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3번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료정치 모델 쪽으로 갈수록 사익 추구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만 공부를 잘 하고 있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다른 선지도 좀 볼게요.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모델 2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모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2번 선지.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다. 이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니까 모델 1과 관련성이 있는 거겠죠. 4번 선지.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느슨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거, 이거 회사 모형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번.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제니스의 집단사고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집단사고라는 것은 폐쇄적인 집단의 오판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폐쇄적인 집단의 오판 현상. 야, 우리 조직에서 내리는 결정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 완벽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무오류의 환상이라든가 만장일치의 환상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이제 집단사고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문제랑 뭐가 좀 유사한 면이 있냐면, 비교적 옛날에 국무원 시험에서 이 집단사고하고 비교했던 문제가 하나가 출제되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 이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냥 중립적으로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타협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현상을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이 집단사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폐쇄적인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판 현상이니까. 그래서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의 활용이다. 이랬을 때는 지금 집단 의사결정을 표현하는 거라서 1번이 정답이기는 해요. 근데 실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정답 처리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번 선지 같은 거 보면은 만장일치의 환상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우리는 절대 틀릴 리도 없고 모두가 다 동조하고 있을걸?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선지 같아요. 명확합니다. 그럼 4번 선지도 보면은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무오류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는 명확하게 딱 제꼈어야 된다. 그럼 3번 선지를 한번 보면 집단적인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검열하는 대상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오만한 상태니까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종합적으로 한다 했으면은 이제 요거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검열이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1번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2번.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건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여러분. 이건 꼭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번 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답이 된 선지기는 한데, 이 4번 선지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푸셨어야 돼요? 1번하고 3번 선지까지가 굉장히 명료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 정답을 처리하셨으면은 저는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구조적 상한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높아. 그러면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한 거고, 불확실성이 낮아. 그러면 기계적인 구조가 적합한 거잖아요. 그럼 1번 선지 보면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다. 이러한 조직은 부드러운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건 문제가 없죠. 2번 선지, 전략적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임의론에 들어가는 거죠. 임의론으로서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최고 관리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3번 선지,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밖에다가 맡겨서 생산을 할지,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지 판단해주는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이거를 제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누군가한테 맡겨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우리 조직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만약에 크다면 당연히 우리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게 낫겠죠. 이거를 갖다가 내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었습니다. 4번 선지, 조직군 생태학 이론.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 선택론 관점이에요. 조직의 운명은 환경이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이 변화라는 것은 우연적인 변화로 한정이 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제가 지금 틀려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밤늦게 운영하던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었죠. 그거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그렇죠? 도태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도태되는 조직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제된다가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13번. 얘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니까. 지금 직무평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출제된 주제가 지금 어디예요? 이거 직위분류제 얘기해요, 여러분. 직위분류제. 그렇죠? 그럼 이 직위분류제하고 관련된 그 모든 건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웬만하면. 그 중에서 이제 업무의 난이도를, 내가 하는 일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을 너무 쉽게 줘가지고 무조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점수법이라는 것은 직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일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점수를 합산한다. 문제 없는 얘기가 되겠고 계량적인 방법이 돼요. 2번 선지. 분류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일과 척도를 비교하죠.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척도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등급 기준표를 많이 강조했었으니까 이것과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계량적이라고 하면 틀렸을 거예요. 올바른 선지.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라고 나왔잖아요. 요거 자체가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설령 이걸 몰랐더라도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직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거는 맞는 정답으로 처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요소비교법이라는 것은 기준 직무를 딱 설정을 하죠. 그리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면서 평가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지금 틀린 거잖아요. 얘는 계량적인 방법에 들어가니까 4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 분, 요, 점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서열법하고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비계량적인 방법이었고 요소비교법하고 점수법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틀렸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조금 구석진 데서 내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답이 된 부분은 무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괜찮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1번 선지 볼게요. 여러분, 이거 나왔습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이거 뭐예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기본계획, 종합계획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은 대부분 5년인데 얘가 약간 독특하다. 뭐라고? 3년이니까 주의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수립하는 거는 이제 요 조항 밑에 보면은 과기부 장관이 한다고 나와요. 사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는 올바른 선지예요. 2번 선지.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5년이라 했어요. 이런 거는 딱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을 해서 자 보세요. 전자정부잖아요. 전자정부.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쉬운 거죠. 전자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각부 장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행안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제가 이거는 선지를 봤을 때 이게 난해한 선지들, 어려운 선지들이 보이는 듯 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많이 봤던 선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니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3번 선지 볼게요. 이거 전자문서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리딩하고 넘어가시는데 종이 문서도 있고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서 이것까지를 모두 다 전자화 문서라고 보더라. 이거 분명 전자정보법 2조 정의에서 수십 개의 각호가 있거든요. 그 각호 중에 하나 그냥 뚝 떼서 낸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번 선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겠네요.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그렇죠.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지능자가 들어간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 국가정보화 이제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책임관이라는 명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들어서면서 지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그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조직 내에 있는 정보 관리를 하는 사람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많이 해나갈 거예요. 인공지능화를 할 거야, 정부 조직에다가. 이게 이제 4차 산업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내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선지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들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행정 책임이잖아요. 이거 행정 환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 환류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일반적으로 자율적 책임이라든가 제도적 책임성 요 정도로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보니까 롬제계 행정 책임성 유형을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구석진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기출문제라든가 여기서 경험한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롬제과 더보니까 행정 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통제의 원천이 조직 내인가 밖인가, 그리고 그 통제의 강도가 센가 약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 책임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계층적인 책임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관료적인 책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표현입니다. 얘는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럼 법적 책임이라는 거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다는 뜻인데 지금 표준형 절차나 내부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요건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전문가적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소명심 같은 거, 그리고 직업 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현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 의회의 요구 등의 책임을 다하는 현상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4번 선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쉬운 거는 쉽고 생소한 건 또 너무 생소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채팅창도 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는 어려운 게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는 그렇더라도 분명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죠. 16번 문제.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있잖아요. 이거 지역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에 들어간다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 기출 빈도로 따지면은 이게 3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3번 자체가 다 7급에서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주제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됐던 선지에서 가져오기는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어려운 선지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1번 선지. 돈이 들어가는 그 모든 사업을 재정사업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MBO와 같은 식으로 목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평이한 선지, 깔아주는 선지. 2번 선지 볼게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이 결과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영에 당연히 반영은 해야 되겠죠. 평가를 했으니까. 3번 선지 볼게요. 이게 이제 기출이 되었었던 선지긴 해요, 여러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대요. 자, 자율평가를 돈이 소요되는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층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심층평가하고 자율평가 내용이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출이 되었던 선지다.
4번 선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파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건 이제 깔아주는 선지로 등장한 것 같아요. 암기한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구나 경험 한번 해보시고, 이 파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기존에 나왔을 때는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도입했었던 제도다. 그 정도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17번은 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아니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서 낸 거예요, 여러분. 시행령에서. 그래서 구급 문제에서 새로 제정된 법도 아니고 새로 제정된 법의 시행령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는 맞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공무원도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사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충돌하는 것은 이제 사익 추구하는 현상을 빗대서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익 충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을 갖다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한다. 그 취지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1번 선지 보시면 21년 5월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실제 현장이었었다고 한다면 이걸 알 수가 없겠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2번 선지,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그 특성에 따라서 실제적이고 외견적이고 잠재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 등장한 선지인데 잠재적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외견적이라는 것은 나타났는데 영향력은 세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나타났음에 영향력이 대단히 센 상태를 얘기를 한다. 아무튼 참고로 들어두시고 3번 선지,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스스로 이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4번 선지가 어려운 거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하는 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제외로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제외하지 않고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도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에도 다 가능은 합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차피 자세하게 해서 따로 드리기는 할 텐데 여러분 시행령 중에서도 아주 세세한 내용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수업 때 엿 먹어라 문제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엿은 어차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냥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18번.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인사와 관련된 개념을 물을 때 이제 징계 같은 거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징계가 좀 식상했나 봐.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냈어요. 근데 이 직위해제 사유 같은 경우에도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직위해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직무에서 일단 격리시키는 건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징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업무 처리를 하는 그 숙지도가 너무 늦고 주변 조직에다 너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직위해제 사유는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선지 볼게요. 징계 한 종류다. 징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선지 지금 틀렸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공무원 신분 상실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3번 선지 이거 보세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그럼 이 사람은 잠깐 직무에서 격리시켜가지고 뭔가 배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요거는 직위해제 관련 조항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선지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요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이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3개월 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신분이 소멸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다. 기출된 이력이 있긴 하죠. 근데 이 직위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여러 번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내용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 빈도상으로 봤을 때. 19번. 이거 딱 봤을 때 낯설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센스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21년 1월 전부 개정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22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그대로 약간만 고쳐가지고 낸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주민 소환이라든가 감사 청구라든가 조례 재개정 및 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된 것만 우리가 배웠던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지방자치법에도 원래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으로 정답 처리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암기한다기보다 1, 2, 3번 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지자체의 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정답 4번. 요건 문제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가 정답 없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사실 문제 자체도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선지 한번 볼게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까 제가 기출 근거도 보여드렸었죠. 기출 근거도. 얘는 우리 시험에서는 진실험과 같은 표현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진실험이라는 거는 완벽한 실험이잖아요. 완벽한 실험이니까 내적인 타당성. 이게 다른 실험의 종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어떤 지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1번 선지 보세요.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 가답안에서는 이 1번이 틀렸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의 기출 데이터하고 명확하게 상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해설을 하기 전에 정책학 교과서도 당연히 훑어봤겠죠. 그 내용과도 분명히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쳐주면 좋은데 항상 뭔가 머뭇머뭇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긴 하겠죠. 최종 정답을. 근데 저는 정답 없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실험에 비해서 완벽하지 않은 실험을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이 따라서 높다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주 꼼꼼한 실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뭐에 비해서? 진실험에 비해서. 이거는 그래서 명확해요.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3번. 회기 불연속 설계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는 도중에 불연속 구간이 발생하는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준실험의 종류라고 공부한 바 있었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여러분? 여기는 구분점 구간에서 회기직선에 자 보세요.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불연속적인 단절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피실험자를 관찰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불연속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불연속 구간에 독립변수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솔로몬 4집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터무니없죠, 여러분. 완전 생소한 선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이거는 정책학 교과서에는 있어요. 대학교 전공 교과서. 문제 없는 선지가 되겠고 어떤 뜻이냐면 이 사전 사후 설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설계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사전 측정을 했을 때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이 사전 측정에 영향을 받으면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측정하지 않은 다른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얘네들은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사후 측정만 하는 애들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놓고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측정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해두게 된다. 그래서
장점을 절충했다고 보는 게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지 같은 데는 보다 꼼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친숙한 기출 문제도 많고 개념 정리도 여러분보단 당연히 잘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뭐 강사처럼 공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토탈적인 점수를 봤을 때는 80점만 받으셨어도 저는 아주 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5점을 받으셨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하지만 차분하게 풀었다면은 75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전략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국가직 시험 마치고 내가 지방직을 최종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기출선지를 너무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 당연히 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려고 하시고 이번에 국가직에서 어찌됐건 부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낸 건 사실이잖아요.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개념 정리 정도는 꼭 하는 것이 지방직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데이터를 지방직까지는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국가직은 명확하게 작년 국가직 대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번에 지방직까지 또 어떻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국가직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약간 지역적인 주제들도 여러분들한테 포진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지선다를 꼼꼼하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의 전략으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요. 이제 깔끔하게 잊으시고 국가직에서 다 끝났으니까 지방직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선생님이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